안녕하세요, 꽁따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산되나 싶었는데 겨우 뚜르드 프랑스가 열렸습니다. 다들 잘 보고 계시나요? 저희 집 TV엔 유로스포츠 채널이 없는 관계로 GCN에서 결제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9,000원, 1년에 54,000원 정도인데요. 유로스포츠에서 하는 사이클 경기를 전부 볼 수 있고 광고가 뜨지 않습니다. GCN 계정으로 보는 방식이라 결제가 된 계정의 로그인 정보만 알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모바일로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유용해요. 물론 폰과 TV를 연결해서 TV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화면이 흐려지거나 끊기는 게 단점이긴 해요. 여튼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GC 라이더 순위인데요. 스테이지 9에서 로글리츠가 옐로우 저지를 처음 입은 상황이에요. 이날 스테이지 9는 총 153km라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 코스 마지막에 있는 1등급 어필 마히 블랑크 정상에서 보너스 타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GC 옐로우 저지 순위가 바뀐 게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을 정도로 엄청난 날이었는데요. 이날의 페이스가 선수들 사이에서도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뚜르 기간 동안 손 꼽힐 정도로 힘든 날이었다고 해요. 자, 브레이크 어웨이로 나선 선수입니다. 마크 헤르시. 무려 98년생이에요. 이날 이 선수를 응원하신 분들이 많았죠. 일단 이 선수가 서벨로 R5가 아닌 더 무거운 에어로 프레임을 탔어요. 이날은 거의 퀸 스테이지에 근접할 정도로 오르막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이 자전거의 선택부터 이미 이날 브레이크어웨이를 엄청나게 준비하고 완전히 노리고 나온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게다가 에어로 프레임에서 TT 포지션을 취하는데요. 속도계를 마치 TT밭처럼 이용하고 팔꿈치와 등을 저렇게 구부렸어요. 저런 포지션으로 타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거의 미친 코어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20살 근처의 어린 선수가 아니면 저런 유연성을 얻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유연한 선수도 30살이 되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TT 타임을 내기가 힘들어진다고 선수들이 얘기합니다. 게다가 다운힐? 보세요. 탑2에 앉아서 코너를 저렇게 공략하는 건 피터 사간이나 니발리, 몇몇 스페셜 다운힐러들에게서만 보던 건데 심지어 저 자세에서 코너를 완벽하게 라인을 그리며 갑니다. 그래서 다운힐에서 GC 라이더 그룹과 오히려 시간을 벌려요. 정말 대단합니다. 결국 추격 그룹에 흡수되었지만 뒤처지지 않고 함께 가는 모습이죠. 결승 지점까지 1km가 남은 상황이에요. 뒤에서 헤르시가 클릿의 보합근을 조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프린트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헤르시가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뒤에 있던 헤르시가 먼저 발사합니다. 해설자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나 싶었는데 근데 예상치 못한 두 명이 있었죠. 바로 로글리치 그리고 포카차르입니다. 로글리치의 대단함은 많이들 아시니까 포카차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번부터 주목하기 시작한 선수인데요. 시간을 돌려서 이번 스테이지의 마지막 어필 마이블랑크로 가보시죠. 마이블랑크는 1등급으로 경사가 매우 세서 아주 힘든 어필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곳에서 포카차르는 어택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걸 본 평론가들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며 다들 놀랐다고 해요. 심지어 포카차르는 바로 전날 산악 스테이지에서 페이스 수드 어필을 가장 빠른 기록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예전 도핑 세대가 세웠던 것을 능가하는 기록인데요. 새로운 역사를 쓴 거죠. 이때 포카차르의 추정 파워가 무려 6.5W/kg입니다. 이 6.5를 24분 동안 유지했고요. 참고로 GC 라이더들은 20분 파워랑 1시간 파워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암스트롱의 거짓말이라는 다큐 영화에서 랜스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6.5 might be good enough to win the tour. I've seen higher. I've been higher. In late June, the last test before the tour, based on power output, we sat down and said, okay, we win. If we don't fall off the bike, if you don't get sick, if you don't have any kind of, terrible strategic error, you win easy. 이 정도의 어마무시한 파워예요.
심지어 인체 생리학자들은 인간이 낼 수 있는 킬로그램당 와트의 한계 지점을 6.2에서 많이 잡아야 6.4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늘 한계를 극복해 왔으니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다시 스테이지 9의 마히 블랑크 어필로 가볼까요? 분명 여기서 포카차르는 어택을 여러 번 한 상태거든요. 근데 어필 정상에서 주는 보너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다시 강하게 스프린트를 합니다. 다른 GC 라이더들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명은 달랐죠. 바로 로글리치입니다. 오직 로글리치와 포카차르 둘만이 마히 블랑크 정상에서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힘을 남겨놓았던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게다가 로글리치는 포카차르의 스프린트에 뒤늦게 반응을 했어요. 그럼에도 여유있게 쫓아간 후 막판에 제칠 수 있다는 건 로글리치에게 압도적으로 강한 힘이 있다는 뜻이죠. 너무나도 엄청난 겁니다. 뒷바퀴가 부딪혀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같은 나라 라이더로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로글리치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원래 스키 점퍼였어요. 2006년에 이미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같은 해 세계 주니어 대회에서 은메달리스트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금메달리스트가 돼요. 그리고 몇 주 후 월드컵 시즌 피날레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을 맞고 추락합니다. 참고로 이 경기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스키 점프장이라고 해요. 사고 이후 재활 훈련으로 의사에게 자전거를 권장받으면서 자전거를 탔다고 해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예전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키 점퍼로 돌아가는 게 매우 힘들어졌고 그와 반대로 자신이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빌려 타고 아마추어 경기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2년 스키 점퍼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고 21살 나이로 사이클 프로팀에 연락을 여기저기 넣어봅니다. 당연히 다들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참고로 당시 프로팀에게 컨택을 했을 때 자전거를 얼마나 탔냐는 질문에 로글리치는 3,000km나 탔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사이클링에 전념한 지 1년 뒤인 2013년 로글라는 첫 프로 계약을 맺습니다. 아드리아 모빌팀에 합류해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죠. 22살에 슬로베니아 스포츠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VO2 max가 무려 80.2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VO2 max가 뭐죠? 최대 산소 섭취량이죠? 이게 말로 하면 간단한데 이 능력을 결정짓는 건 아주 잔혹해요. 심장의 크기, 허파의 크기, 허파가리의 수행 능력, 혈액의 적혈구 농도, 미토콘드리아의 후천적, 선천적, TCA 회로 능력, 모세혈관의 확장 여부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뒤처짐이 없어야 하고 심지어 이런 것 중에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VO2 max가 결정됩니다. 다 좋아봤자 하나라도 안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하향 편준으로 맞춰진다는 거죠. 20대 성인 남성의 VO2 max가 22에서 27 정도고요. 유산소 경기의 프로 선수들은 70 정도가 평균이고 최고 레벨의 사이클 선수들이 80을 넘기 시작합니다. 보통 80을 넘으려면 유전적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사이클 그랜드 투어 우승자들조차 70점대가 많았고요. 카델 에반스가 87로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뚜르드 프랑스 선수 중 넘버원은 에간 베르날로 91이라고 해요. 하지만 VO2 max 훈련을 따로 하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고지대 훈련도 하지 않았던 로글리치가 80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게 로글리치는 2013년 프로대회에 입단하자마자 대회에서 15위를 기록하고 이후 수많은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지로디 이탈리아 첫 번째 스테이지 ITT 경기입니다. 로글리치는 굉장한 기록을 세우며 1위로 들어와요. 2016년 지로는 시작을 네덜란드에서 했어요. 네덜란드는 자국의 톰 듀물랭이 당시 TT에서 날아다녔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우승하리라 기대하면서 관중과 함께하는 스테이지 연단까지 설치했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모든 기대를 받으며 톰 듀물랭이 지로의 첫 스테이지를 출발해요. 무려 당시 날아다닌다는 톰 듀물랭인데 로글리치와 거의 동타임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셨다시피 로글리치는 클라이밍의 최강, 스프린트도 잘하고 TT까지 강합니다. 평지 TT, 산악 TT 전부 잘해요. 심지어 내리막, 이분은 스키 점퍼 출신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죠? 스페셜 다운힐러입니다. 한마디로 사기 캐릭터예요. 무적에 가까운 약점이 없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기 캐릭터의 등장으로 쉽게 뚜르가 끝날까요? 다들 예전부터 뚜르 드 프랑스 경기를 봐오셨다면 3주차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이제 스테이지 9 첫 주가 끝났을 뿐이죠. 영상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스테이지 14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노글리치가 1위이고 순위별로 선수들의 타임 차이가 매우 적습니다. 뚜르 드 프랑스 경기는 너무 거대해서 몇 분의 차이조차도 그다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턴 두물랭은 도움 선수인데도 1위랑 고작 4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다른 팀 도움 선수들이 최소 10에서 20분 이상 차이인 걸 보면 톰 두물랭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경기는 피레네를 넘어가서 계속 달리다 마지막 주에 알프스에 다다르는데요. 피레네와 알프스의 클라이밍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피레네는 코너에서 경사가 그대로 이어지거나 더 강한 경사도 때문에 쉴 곳이 없고 정말 힘든데, 알프스는 코너에서 경사가 완만해지거나 혹은 줄어들기 때문에 쉴 수도 있고 탄성을 이용해서 돌 수도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 생긴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같은 클라이밍 선수들 간에서도 또 다른 이점이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올해 뚜르 드 프랑스 경기는 사이클 천재들이 참 많이 나와서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결과를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파비와루가 스폰 받은 콜라보 자전거를 욕하길래 콜라보는 감성 말고는 아무것도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포카차르가 이렇게 콜라보로 잘 타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게다가 포카차르가 쓰고 있는 고글, 시콘이라고 써있죠. 가방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고글도 나오네요. 그래서 신기해서 주문해봤습니다. 뚜르 드 프랑스를 보다가 지름신이 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글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사이클 천재 이야기로 시작해서 고글 지름으로 끝난 이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